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기술사업화 담당하고 있는 홍석희 센터장입니다. 오늘 제게 요청된 주제가 기술사업화 전문가 필요 역량인데요. 이거 안 넘어갑니다. 예, 제가 강의를 준비한 것은 일단 기술사업화 개념, 그다음에 과정을 일단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글쎄 너무나 저희가 하는 일들이 스펙트럼이 좀 넓기 때문에 꼭 이것이 필요한 지식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필요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한 직무 정의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출연연 공공연구소에서 기술사업화라는 관점하고 사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술사업화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말하는 공공연에서 기술사업화라는 것은 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과제의 성과물들을 수요자에게 기술 이전 또는 출자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서 기술 실용화를 하기 위한 일련의 혁신 활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가 다르냐면 기업에서 하는 기술사업화라는 것은 최종적의 연구물이든 어떤 것든 갖고 와서 수익화까지 되는 건데 사실 공공연 공급기관 쪽에서는 전달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기술 사업화 유형을 한번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계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계약들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엔 많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실 기술 사업화는 우리가 무슨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기술을 전개하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네 특허를 한번 쓰고 싶어.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히 갖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실시권이든 양도든 하는 라이센싱 계약이 사실은 해외 쪽에서는 더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다만 한국에서는 저희 공공 쪽에서 기술을 받아가는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술 이전 계약에는 중심이 되는 것이 지식재산권인데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없더라도 노하우나 어떤 시작품, 어떤 장치 같은 것만으로도 되는 계약들이 있고 노하우만 한다고 하면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닌 자문으로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는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최근에는 공공연 쪽에서도 최종적으로 기술 사업화까지 가는 실용화까지 가는 단계의 어떤 오너십을 갖고자 저희도 기술 출자를 통해서 창업을 한다든가 영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밑에 두 가지는 조금 기술 이전과 다르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히 R&D 사업 쪽에서는 앞쪽의 원천 기술에 대해서 기술 이전이 됐었을 때 추가하는 어떤 연구협약 쪽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사업화가 있고 밑에 있는 팁스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에서 니네가 어디 가서 투자를 받아와. 그러면 우리가 좀 더 R&D 사업을 줄게 하는 기술구매 연계형 기술 사업화도 크게 봐서는 기술 사업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기술 사업화 전문가들인데요. 저희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민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잘 아시는 S전자의 홈페이지에서 신입 직원을 뽑는 그 직무군을 봤더니 이렇게 6개 직무군으로 사람들을 뽑고 있더라고요. 제일 위에 보시는 경영 지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CEO를 지원하는 스텝들이 될 것이고요. 왼쪽에 빨간 그림으로 묶은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CTO, 치 테크놀로지 오피서가 그 관장해서 연구개발도 필요하고 여기서는 S전자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말하는 그냥 IT가 아니라 앱이라든가 그런 어떤 상품에 들어간 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자인도 상품 디자인 쪽으로 해서 R&D 쪽에서 보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은 사실 돈은 오른쪽에 있는 사업부에서 돈을 벌죠. 거기에 기술 설비, 영업 마케팅 팀들이 있고요. 사실 연구소에서는 이 기술 설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영업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회사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는 기능이 연구개발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 마케팅에서 갖고 있다는 거죠. 시장을 보고 시장에서 어떤 그 고객의 소리를 갖고 R&D로 돌려주는 역할들이 가장 중요한 영업 마케팅이고 그 영업 마케팅을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관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시 연구개발로 돌아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R&D에서부터 추정까지 가는 데는 되게 어렵다. 거기 뭐 중간에 데스밸리도 있고 그래서 사업화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다인의 바다라는 건너야 되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R&D에서 제품 개발해서 사업화까지 가는 데는 보통 5에서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중에 100개 중에 1개나 3개 정도가 살아남고 그거에서 사업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장 나가면 워낙 많은 경쟁이 있으니까 그중에 뭐 40%, 50%는 죽는 데더라. 그래서 R&D에서부터 사업화까지 가는 건 항상 어렵다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 같은 데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그나마 한 팀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공공 부분 쪽에서의 그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기술 사업화라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갭 중에 첫 번째가 일단은 연구개발 성공이라는 관점하고 기술 사업화의 성공의 관점이 너무 다르다. 일단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요 밑에 보시면 저희가 제품의 완성도라는 TRL을 저희가 그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술 사업화에 나와서 상품을 팔려고 하면 제품의 완성도가 적어도 7레벨 이상에서부터 나가야지만 어느 정도 상품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연구라는 것은 사실은 TRL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기간과 예산 안에 나는 여기서 TRL 한 1에서 3까지만 할래 라는 목표에 따라서 그거를 달성하면 연구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기술 사업화에서 맨 끝에 제품화가 되고 수익 발생이 됐느냐 안 됐느냐하고는 사실 연구팀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일단 저희가 봐야 되는 첫 번째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기술 사업화를 하는 사람들은 이 앞에 공급기관하고 수요기관의 이 많은 갭들을 어떻게 메꾸고 연결할 거냐에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은 뭐 위에 있는 간트 차트처럼 R&D가 기획이 되고 수행을 하고 나서 성과물이 나오면 그 성과 중에 좋은 기술들을 찾아서 상품화하는 과정을 약간 하고 마케팅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시된 그림은 기계연구원에서 이제 그 기술사업화팀에서 제시된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옛날 좀 그림입니다만 여기도 보이시면 스텝 1에서 우수기술 발굴 앞에 있는 그 R&D 쪽은 다 해왔고 그 중에서 그 많은 기술 중에 일단 요거는 좀 시장성이 있어 상품성이 있어 해서 우수기술을 발굴한 다음에 이 안에 보이는 것처럼 기술 업그레이드라는 그림들을 합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밖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마케팅하고 이전하고 하는데요.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이 R&D는 R&D고 기술 사업하는 관점은 분리됐다라는 관점에서 여태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인데요. 같은 일들에 제가 들어가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물론 기술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앞에 R&D 기획과 수행에도 저희는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R&D 기획에서 뭐 3P 분석이라든지 어떤 공동 연구가 필요하면 그 협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계를 한다든가 R&D 수행할 땐 특히나 여기서 나오는 연구소에서 그 연구실당 IP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그 IP에 대해서 어떻게 IP로 전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있는 걸 갖고서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아까 S전자에서 보시다시피 상품을 개발하고 기획할 때 저희가 좀 더 관여를 하면 좀 더 좋은 상품들이 나온다더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위원회에 있는 TLO의 역할은 크게 뭐 남들하고 똑같이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한 4가지 하나 더해서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일단은 좋은 기술 상품을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연구팀에서 넘어온 기술이 뭐 1년에 100개, 200개 되는 특허들 중에 뭐 한 10개, 20개를 골라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고르는 방법은 막 연구소마다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치하고요. 일단은 고르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처음에 저희가 하는 것들은 연구자, 발명자 인터뷰부터 들어갑니다. 이걸 왜 했는지 그리고 이 발명을 한 뭐 목적을 말씀드리고 하면 뭐가 좋은지 얘기를 하고 아까 중요한 것처럼 현재 박사님이 개발한 기술의 수준은 지금 실험실 단계인지 파일럿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R&D를 하기 전에 이미 이거는 어느 시장에 써먹을 거야라는 어떤 시장 조사가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잠재 수요 기업이 누군지 이 정도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체크리스트가 되는데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제가 2번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연구자들이 쓰는 언어하고 시장에서 쓰는 언어는 되게 다릅니다. 연구자들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 그다음 되게 스페시픽한 언어를 써야지만 자기 기술이 차별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폭이 좁고요. 이것을 이해 못하는 고객들한테 이 기술을 이해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일러가 해야 되는 것은 발명자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을 커먼 랭귀지로 변환하는 작업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발명자들은 자기 기술이 항상 최고기 때문에 굉장히 과장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저희는 고객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해야 되는 질문. 그래서 물론 장점은 저희가 받아들이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어떻고 그 단점을 어떻게 커버할 거지의 전략을 이 질문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직접 고객을 만날 때 굉장히 실패하는 일들이 많다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체크리스트 중에 저희가 뽑아낼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자료들, 사진 자료들 다 뽑아서 인터뷰를 마치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갖고서는 고객에 갖고 갈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듭니다. 보통 세일즈 머티리얼스 키트라고 SMK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문서로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문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들이 많아서 저희는 문서로도 작성하고 동영상으로도 작성합니다. 동영상을 작성하면 좋은 것이 뭐냐면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뭐 그 영어권만이 아니라 뭐 국내 뭐 수요 기업도 있지만 저희는 러시아나 몽골이나 이런 러시아권들도 많아서 일단 저희가 잘 아는 뭐 저희 말로 동영상을 만든 다음에 밑에 자막만 번역해서 올라가면 전 세계 어디든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뒤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런 SNK는 전달하는데 시간 공간적 제약이 있지만 저 동영상은 언제든지 저희 뭐 유튜브 이런 호스트에 올려놓으면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긴 마케팅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기본적으로 그 판매하는 자료들을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준비가 되겠고요. 근데 저 SMK를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판매되는 아까 첫 번째 저희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연 저렇게 발명자 인터뷰만 갖고 이것이 좋은 상품이 나오려면 그 전에 저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특허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써놓은 것처럼 좋은 기술이 곧 좋은 특허가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건 연구자들의 몫이고 그것을 직접 저희가 상품으로 만드는 특허는 굉장히 또 다른 영역의 전문 과정의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한 특허, 뭐 저희가 로버스트 IP라고 하는데요. 이걸 만드는 데는 일단 저희 TLO들이 어느 정도 전략과 스킬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문제를 소유하라라는 영제가 있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저희 연구팀의 문제는 저 계곡에서 흐르는 저 물을 막는 것이 원래 문제였습니다. 근데 특허는 저거에 대한 전체적인 게 아니라 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커다란 돌덩어리일까? 뭐 흔들리지 않게 저기다 넣는 방법도 좋은 솔루션이 되니까 저런 특허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저 특허를 저 돌멩이에 대한 특허도 굉장히 좋은 특허입니다만 최종 수요 기업들은 저것뿐 아니라 그래서 물을 막았는데 안 막았는데의 관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 특허에 대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분석할 때 과연 실험실에서 갖고 있는 모든 특허를 저희가 봤었을 때 문제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커버리지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저희가 챌린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좀 더 그 실질적인 문제에서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 특별한 게 나오면 논문을 쓰고 특허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만드는 것은 앞에 어떤 설계도가 있어서 거기서 차례차례 만들어가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예쁜 집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연구자들의 특성상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올 때마다 특허를 쓰기 때문에 이 특허가 오늘 쓴 특허가 당장 뭐 내년에 쓰는 특허를 죽일 수가 있고요. 저희 연구소도
어떤 특허를 출원하고 그럴 때 자기 특허를 죽이는 가장 많은 특허가 자기가 쓴 선행 특허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뒤에 나오는 기술이 훨씬 좋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기술이 제대로 쓰질 못해서 더 좋은 기술을 출원하는 데 있어서 잡아먹는 이런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여튼 실험실의 전략을 저희가 같이 수립하고 그 전략대로 이 특허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저희가 계속적인 컨트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굉장히 시니어급의 연구자들이나 교수님들은 특허도 본인이 쓰시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쓰실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과 특허는 쓰는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특허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계속 교육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쓴 특허는 너무나 작고 스페시픽하게 나간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저것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4, 5, 6번은 특허의 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허는 기술에 대한 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시간적 제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에 낸 특허가 미국에서 쓸 수는 없고요. 모든 특허들은 만약에 우리 기술이 미국에서 쓰려면 일정 기간 이내에 미국에도 출원을 해야지만 저희가 권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시간적 제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특허 내기 전에 논문을 내서 특허의 어떤 권리 범위를 심하게 훼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특히 국내에서 물론 특허 침해 소송이 시장이 되게 작습니다만 국내 특허들은 등록이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송이 갔었을 때 무효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마 전 세계 무효율이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잘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도 저희 역할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정된 비용을 갖고서는 가성비 좋은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에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상품을 할 때 결국은 얼만데라는 것이 항상 저희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가치 산정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 연구자들은 그냥 턱도 없이 굉장히 자기 거는 좋은 기술이니까 비싸다라고 하는데 기술 가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두 번째 쓴 룰 오브 썸이라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기업이 수익을 얻는 거에는 R&D도 있을 거고 경영을 잘해서도 그렇고 어떤 구매나 이런 쪽에서도 필요하고 영업도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R&D의 기업의 수익에 R&D가 차지하는 것은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R&D 부분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룰이고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개선할 거냐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기술 가치 방법이 됩니다. 그것이 비용 접근법이면 우리가 이거 개발하는데 100억 들었어. 너희도 100억이 들 거야. 100억 내놔 하는 것이 비용 접근법이고요. 시장 접근법은 내가 이 기술 지난달에 삼성에 로열티 3%에 팔았어. 그럼 너희 LG도 3% 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시장 접근법입니다. 사실은 비용 접근법과 시장 접근법이 되게 단순해서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가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뢰감이 있는 거고요. 저것에 대한 어떤 저희가 경험치가 없으니까 DCF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 접근법으로 가는데요. 수익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네가 이 기술을 팔면 1년에 매출이 얼마가 될 거고 이 기술의 수명은 한 7년 되니까 7년 동안 얼마가 될 거고 당신의 평균 수익률은 얼마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기술 가치는 고정값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기술을 중소기업에 3천만 원에 팔았는데 똑같은 기술을 삼성전자에 3천에 팔 수는 없죠. 예, 시장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기술 가치를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한테 내가 이 기술을 팔 때는 당신은 이와 같은 매출을 갖고 이 정도의 베네핏이 있으니까 나 이 정도를 요구할 거라는 제 논리를 말하는 하나의 논리적인 스토리텔링에 저는 기술 가치를 쓴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잠깐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좀 괜찮은 성과를 올렸던 장치인데요. 이거는 일단 기술 개발 배경은 선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석탄을 캐는 장치인데, 여러분들 지금 석탄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되게 그렇지만, 저희
맨 처음에 보이는 그림이 무한도전에 막장 들어가는 그 탄광 그림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석탄을 저런 데서 캡니다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찍은, 카자흐스탄이나 몽골 같은 데는 저렇게 넓은 등에 까만 게 석탄층이고 하얀 게 돌층입니다. 이제 그냥 가가지고 불도저로 깨가지고 갖고 내려오면 석탄이거든요. 근데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안에 돌이 있으니까 돌을 골라내는 클리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 호주나 이런 데는 그것을 다 물을 쓰고요. 거기다 약품을 쓰는데, 몽골 같은 데는 저 석탄광이 다 고비 사막 근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물을 못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건식으로 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장치로 되어 있는 것이 저게 중국에 있는 그 저희의 경쟁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저 회사가 그 저 건식 선택 장치를 다 잡고 있는데, 저희가 시작하게 된 배경은 저 몽골 회사들이 저 중국 기술을 샀더니 안 되더라, 우리한테 도와줘라는 것부터 시작을 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한 부분은,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일단 저희가 특허를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확보할 특허들을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할 거냐 해서 굉장히 고심해서 4건의 특허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 특허는 어느 누가 와도 깨지 못할 정도로 저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가격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일단 상품을 만든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 기술 상품을 만드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해야죠. 알려야 되니까 첫 번째는 뭐 마케팅 크게 테크푸시 모델하고 마켓풀 형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테크푸시는 말 그대로 기술,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와서 필요한 사람 사가, 이런 거고요. 왼쪽에 매스 마케팅처럼 어떤 기술 설명을 통해서 설명하고 뭐 동영상 틀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타겟 마케팅은 조금 더 저희가 수요 기업군들의 어떤 교류회를 운영한다든가 해서 계속 기본적으로 같은 어떤 문제를 갖고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상황에서 기술들을 갖고 협상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타겟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마켓풀은 뭐 여러 가지 요새 뭐 소부장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려운 점들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죠. 이쪽에 온 것들 갖고 저 같은 사람들이 아, 이거는 기술 이전하면 돼, 아니면 기술 자문을 끝낼 거야, 아니면 저희 연구소에 있는 인프라를 갖고서는 어떻게 해결해 볼게, 이렇게 하면서 기술 이전하고 연결하는 방법들이 기본적으로 마켓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앞에 있던 매스 마케팅에서 저희 기술 설명회를 하면 그 중소기업 사장님, 중소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기술이 있어서 관심이 오시는데,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리급이나 과장급들이 오십니다. 그리고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데, 이분들은 기술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서 발굴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저희가 처음 잘못하면 여기에 전혀 그 경험이 없는 박사님들을 데리고 나가면 자기 기술에 관심이 있었다는 그거에 너무 기뻐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줘서 다시는 손님이 안 와도 될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진짜 중요한 비밀을 관리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식센터는 저희가 꽤 오랫동안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 현장 기술 설명회는 정선에 석탄 광을 빌려서 거기서 직접 장치를 시연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것을 갖고 꽤 많은 업체들이 그 관심이 있어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최종적으로 저런 기술 이전을 10억짜리를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카자흐스탄에 이런 데 가가지고 저 장치를 판매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저희 마케팅도 같이 했었고요. 이것도 꽤 괜찮은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였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협상과 계약을 되게 잘 해야 되겠죠. 근데 협상은 그 지금까지랑 좀 더 다른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협상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연구소 왔었을 때 협상팀에는 제가 가서 협상을 해오고 나면 연구원 내부에서 그것을 다시 엎어버리고, 이런 저한테 전권이 안 주어졌을 때 협상팀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다란 거에 있었을 때는 협상팀을 내가 꾸린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내가 사전에 미리 연구소랑 다 협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결정은 내가 진다.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연구소에서 어떤 그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상은 매번 원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팀이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협상 전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베트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트나는 어떤 내가 내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 그다음에 최선의 대안이 뭐냐. 그다음에 최선의 대안을 구하려면 이 기업이 과연 우리 기술만 필요한 거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뭐냐라는 상대방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공공기술은 이것이 국가랜드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표준과 법이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술 대가와 이런 건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보통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표준 계약서를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굉장히 그 기술 이전 사례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표준 계약으로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업이 우리 기술을 끝까지 죽이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 상용화까지 갈 수 있는 거에 유리한 것이 뭔지를 같이 고민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술을 받는 방법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굉장히 저거는 그런 쪽에서 저희가 리스크를 안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LO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계약서를 드래프트하는 것들인데요. 여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표준 계약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기술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이전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시권이 될 거고 어떻게 제한을 갈 거고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받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가 뭐 몇 년 전에 신약 개발에 대한 것들은 신약이 임상 들어갈 때, 임상 이상 들어갈 때 어떻게 마일스톤을 받을까 방식으로 나가는 것들도 있고요. 저희가 공정기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저희랑 같이 기술을 가져가는 거는 국가 어떤 용역을 따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선금 얼마 하고 당신이 그 용역 수주하면 저희한테 성공 보수를 얼마 내라. 이런 것들도 저희는 기술료로 많이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폭넓고 융통성 있게 계약을 해줘서 기업과 같이 고민해 나가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꾸로 요새는 뭐 경상기술로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아마 신약에 대한 기술을 이전하면서 경상을 쓰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은 실제 그 임상이 끝나고 경상이 나올 때까지 가려면 아마 특허 한 2, 3년밖에 안 남아서 경상을 가기 전에 대부분은 다른 데 M&A나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굳이 경상 기술료를 얼마를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결국 저희는 계약을 잘하면 그다음에 기술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기술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받아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계속 기업이 이 기술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상품화 가는 것들을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단계를 자르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죠. 거기에 필요한 시작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계약 쪽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윤리 문제도 요새 공공 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 기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R&D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런 R&D를 어떻게 연계해서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사후관리 쪽에서 따라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공 쪽에서 말씀드리는 그 기술 사업화 쪽이었고요. 저희는 뭐 한 몇 년 전서부터는 R&D 지원 쪽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만들어진 특허나 이런 걸 갖고서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기술은 좋은데 특허가 너무 형편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IP 게이트라는 저희 시스템은 뭐냐면 처음 과제가 시작할 때 이 과제는 기술 사업화에 되게 오리엔트된 과제다. 그것들을 저희가 미리 선정을 하고요. 주요한 그런 게이트 있을 때마다 저희가 들어가서 연구팀하고 뭐 특허에 대한 이슈면 특허를 같이 풀고 중간에 어떻게 뭐 기술 이전이나 이런 이슈가 나오면 좀 더 저희 외부 전문가들 끌어서 네트워킹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제가 끝날 때 여태까지 이것이 뭐 한 10억짜리 받는 거면 좀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여기 중간에 기업도 같이 들어와서 기업이 같이 뭐 참여 기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R&D 쪽에서 좀 더 관여를 하면 할수록 성과가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공공연의 TLO 역할은
첫째가 계약을 성사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될 거고요. 근데 계약을 성사를 하려면 첫 번째가 좋은 상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상품을 하려면 TLO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상품 기획에 어떻게 저희가 관여할 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수요자를 발굴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이 기술 필요한 사람 수요자 발굴하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출연연구소에서 하는 R&D는 사실은 현재 시장이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자를 발굴하는 쪽에서는 이 기술은 이런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과 이것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수요자를 찾고 이런 것들도 저희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상품과 좋은 수요자가 나왔을 때 저희가 협상을 갖고 간다는 것이 첫 번째 계약을 성사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역시 아까 협상에 대한 말씀 중에 베트나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많은 협상을 해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네 기술 좋아. 근데 나는 당장 이걸 갖고 돈을 내고 싶어에 대한 관점이 있지. 이것이 내가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이 정도니까 사장님께서 이걸 하시려면 적어도 3년의 기간에 얼마 정도의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그럼 이런 R&D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데 좀 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에서는 자기가 뭐 하나나 두 개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사람에 대한 부족이 가장 인력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기업하고 계속적인 연락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에 직원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해서 사람에 대한 교육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맨 마지막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 끝까지 실용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쟁에 대한 부분도 저희 충분히 있고요. 기술력 수입을 저희가 하는 건 저희가 수입보다는 기술력 수입을 계속 낼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그 실용화가 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 뭐 패밀리 기업 제도나 이런 걸 해서 저희 기술 이전을 받아간 기업들하고 저희의 그 분야가 계속적으로 갈 수 있으면 R&D를 계속함으로써 계속 저희 협력 관계를 가져가는 것들이 저희 TLO의 역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했더니 뭐 공공연에 있는 TLO에 대한 말씀만 드린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냥 기술 상품 기획, 그다음에 맨 끝에 수요 기업, 그리고 연계하는 쪽에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이 기술 사업화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 앞에 기술 상품 기획계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든지 공공위원회 TLO들이 있을 것 같고요. 브릿지는 뭐 민간기술거래 전문기관들이 제일 많고 지주회사나 특구, TP, 뭐 보증기금 같은 쪽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쪽을 지원하는 데는 뭐 엑셀러레이터나 VC들 이런 쪽들이 있겠죠. 그 밑에 이제 기업 특허팀, 기업 사업부서들은 원래 하는 역할들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섭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